자본적 지출액의 계산, 교재로 보면 25쪽에 있습니다. 이 자본적 지출액은 사실 그렇게 큰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강의할 때 제가 많이 빼놓고 했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짧게라도 좀 해드린 이유가 쌍방 실질거래가로 세금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절세할 때 많이 물어봅니다. 양도와 취득에 대해서는 별 대안이 없어요. 옛날처럼 잘못 썼다면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계약서 금액으로 딱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신다는 경공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차액이 뻔히 나타납니다. 근데 이 차액에서 한 번 더 뺄 수 있는 게 뭐냐면 필요경비죠. 필요경비인데 이 필요경비가 세법에서는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이자를 냈다. 그럼 이자 같은 경우도 일종의 비용이니까 공제 좀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그런 거 안 해주거든요. 또 하나는 집을 고쳤다. 근데 집을 고치고 수리를 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그거 공제 좀 해다오. 영수증을 가져오더라도 그것이 세법에서 정한 합당한 내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비 부분이 제대로 인정을 받는다면 이 경비 부분이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이것도 줄어들 테고 양도차익도 이걸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다면 양도차익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에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경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이런 영수증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고쳤는데 간이기산서 됩니까? 세금계산서여야만 합니까? 돈을 주긴 주는 확실한 은행 통장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받은 영수증은 없습니다. 또 신축공사 같은 거 하는 분들도 도급계약서가 여러 장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허가받을 때 들어가는 도급계약서, 실제 공사한 거, 또 종합건설하고 받은 거 이와 같이 경비 부분이 뭘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고 그리 되면 세금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 숫자이기 때문에 이 경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썼는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물어보시면 꼭 그런 얘기 세무사분들이 하십니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안 되고 자본적 지출이어야만 공제가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는 당연히 되는 거니까 필요경비 부분에서 했고요.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이라면 공제가 되는데 수익적 지출이라면 안 된다. 이게 뭔 얘기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세법에서 규정할 내용을 보면은 자본적 지출을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자본적 지출이라 하면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무척 어려워요. 아주 추상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어떤 집이 있는데 돈을 들여서 수리비로 뭘 했는데 그 수리비로 한 것이 이 집의 가치를 높인 거라면 자본적 지출이고 집의 가치를 높인 게 아니라 단순히 어디가 고장이 나고 그 부분을 수리를 해서 원상회복 상태로 사용하는 거라면 수익적 지출로 봐서 안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집이 아파트 같으면 이렇게 있는데 내용연수 연장시킨다고 자기가 꼭대기에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층을 넓힐 수는 없잖아요. 면적을. 아파트를 지 마음대로 부시고 넓히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자체에다가 뭘 투입을 해서 이게 내용연수가 늘어났다? 사실은 그런 거는 어렵죠. 이 아파트 전체를 다 뜯어고치지 않는 한은.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한 30년 정도 된 집이라 다 허물어가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을 리모델링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가지고 골조도 바꾸고 지붕도 바꾸고 해서 이게 내용연수가 30년이면 끝날 집이 50년으로 늘어났더라. 거기에 하느라고 여기다가 한 1억 쏟아부었다. 이거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 단독이나 이와 같은 별개의 주택들, 토지 같은 경우에 계량비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당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 이거는 자산의 아파트인데요. 내용 연수를 늘린다는 건 어렵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다 이 똑같은 아파트가 거래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5억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분만 자기 집에다 인테리어를 완전히 무슨 대리석이니 뭐니 해서 의제를 들여다가 인테리어만 한 1억 쳐발랐어요. 그래서 나는 5억 받고는 못 팔겠다. 최소한 5천은 더 받아야겠다. 이와 같이 어떤 집들에 가봤더니 똑같은 아파트인데 다른 집은 손을 안 대서 분양 당시의 형태로 그대로 돼 있지만 이 집만큼은 진짜 고급 뭐 샹달리제라든지 진짜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한 5천 더 줘도 되겠더라. 이런 것들은 이 집의 가치를 높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 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쓴 겁니다. 근데 이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실제로 필요경비 영수증 증빙 처리할 때 좀 어렵죠. 그래서 우선 본격적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하시기 전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경비 중에 하나인데요. 집 수리 비용을 간이기산서로 받아도 됩니까? 하는 분이 있어요. 됩니다. 자, 꼭 세금기산서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꼭 세금기산서를 받으면 무조건 됩니까? 아닙니다. 세금기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과세관청에서 이게 의심이 돼가지고 조율을 해봤더니 세금기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사실은 공사를 하지 않고 자료만 끊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기산서 자체가 아주 그 자체만 가지고 부가세를 10%를 주고 영수증을 끄는 거니까 무조건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세금기산서든 간이기산서든 백지영수증이든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 대금이 예를 들어 5천만 원 들어갔다.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세무실무상은. 즉 5천만 원 돈을 통장으로 쏴준 그 금융증거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 세금계산서나 간이계산서 이게 더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해서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그 증빙서류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5천만 원을 투입되어서 지은 공사 내역서가 중요합니다. 이 내역서를 보고 어떤 거는 단순하게 뭘 뜯어 고친 거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하겠고 어떤 거는 자산의 가치를 높인 거니까 인정을 해주고 어떤 건 내용연수를 높은 거니까 해주고 어떤 거는 단순히 이렇게 집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도장 이렇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했던 이런 거는 안 해주고 이와 같이 해주고 안 해주고의 각자의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적서라든지 공사 시방서라든지 해서 공사한 내역 단순하게 보일러 하나 교체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관없겠지만 좀 대공사를 하신 분들은 이런 내역서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내역서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야 되겠다. 이해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런 포괄적인 내용 가지고는 좀 이해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 박스에 보시면 좀 더 구체화적으로 얘기를 썼습니다.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또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장치의 설치,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겠다. 또 빌딩 같은 데에서 피난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 공사했더라. 이런 건 된다. 또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훼손될 경우에 이용 가치가 없어져서 다시 그것을 복구를 했다. 이런 것들은 해주겠다 했는데 이것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교재에는 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자본적 지출에 대한 해석 사례를 쭉 정리를 한번 해놨습니다. 그거를 저와 같이 보면서 하나씩 중요한 부분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6쪽에 보시면은 그 자본적 지출에 대한 해석 사례가 나오는데요. 토지에 도로를 신설할 때 필요경비 산입 요건인데요. 요거는 이제 토지 가지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도로 없는 토지는 맹지라고 해가지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도로에 신설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 국가의 땅이 되겠죠. 그래서 공유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격은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어요. 땅이
땅이 이렇게 자기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쪽에다가 집을 지어놨다. 근데 요 앞에다가 도로로 차가 좀 와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좀 되면 좋은데 이게 도로가 아니더라. 도로가 아니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도로를 이렇게 냈다. 그럼 이 도로에 투입된 비용을 이 도로로 내서 나중에 당장은 자기가 사도로 쓰지만 나중에 이걸 공도화해가지고 국가에 기부 체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도로에 투입된 비용은 공제해 주겠다. 이 얘기는 사도로 내는 비용도 당연히 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도로에 대한 얘기는 뭐 2항에 써놨고요. 그 다음에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철거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한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구옥이 있는 토지를 같이 샀는데 그것을 다시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구옥에서 자기가 살지를 못하고 필요에 따라서 철거를 해서 철거비가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철거된 부분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당연히 해줘야죠. 왜냐하면 그 구옥이 있음으로써 그 땅의 가치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구옥을 밀어내가지고 나대지로서의 땅의 가치가 상당히 커졌다 이거죠. 그래서 매매할 때 금액을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한 비용이 투입됨으로써 그 토지의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비록 비용은 건물에 들어갔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묘지 이장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기부토지나 형질 변경 비용, 개발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6번에 나오는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베란다 샷시, 방 확장 등의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의 필요경비 여부. 베란다 샷시 비용, 그 다음에 방 확장 비용 등의 내부 시설 개량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그 비용의 내역서를 적을 때 뭐 구체적으로 베란다 샷시, 방 확장 이렇게 안 쓰시더라도 무슨 공사 이렇게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빼줍니다. 그런데 뭐 수리 무슨 이 공사를 할 때도 도장 공사 이런 건 안 돼요. 포장 페인트 칠하는 거. 또 도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도장이나 도배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페인트 칠이라든지 도배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아무리 비싸게 돈을 들였다 해도요. 뭐 보일러 교체 이런 건 되는데 보일러를 수선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보일러가 노후돼 가지고 없애버리고 좀 더 비싼 걸로 갖다 놨다. 그럼 그것도 그 집의 가치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데 보일러가 고장난 것을 수선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슨 내장 공사와 관련된 인테리어 비용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그 부분의 상세한 내역을 가지고 검토하지 않는 한은 일반적으로는 과세관청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인데요.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면서 철거하는데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는 양도비에 해당한다. 즉 이런 경우도 비용으로 공제해준다. 이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국세청에서 이 필요경비에 대한 유권 해석은 아마 좀 거짓말 보태가지고 아마 수만 건 있을 겁니다. 예. 사람들이 그 세금을 아무래도 이것은 자기의 영수증과 관련된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국세청의 유권 해석으로 질문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집을 파는데 이런 경우에 세금을 좀 공제받고 싶은데 이게 나중에 세무서에서 합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계신 분들은 이 교재에 없는 내용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인터넷 검색을 치시면 그 다 요즘은 인터넷에 그 데이터를 올려놨습니다. 옛날처럼 폐쇄적이지가 않죠. 아주 개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에 해당되는 그 요건에 딱딱 맞는 케이스가 그 국세청에서 답변을 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하셔가지고 그걸 근거로 세무서에 신고하실 때 같이 첨부하신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얘기만 듣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필요경비 공제, 자본적 지출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차라리
뭐 주변 세무사한테 물어보셔도 세무사님들이 다 그런 걸 알고 있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한두 번 검색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걸로 사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필요경비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